이재명 괴담에 수산업이 풍비박산 나고 있다. 이재명이가 핵폐수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용어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이 괴담 유포를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담 유포가 정치적으로는 공방을 벌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괴담 유포,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민들과 수산업계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광우병 괴담 당시에 과학과 국제관리를 무시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여서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그 달콤한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마약 판매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할 핵오염 정치 세력이 아닐 수 없다. 윤재호 원내대표도 언제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극단적 선동판을 벌일 것인가. 이재명하고 민주당은 지난 17일 인천 부평에서 핵폐수다 이렇게 이제 괴어를 등장시켜서 괴담 유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염 처리수, 오염수를 국제 기준에 맞춰서 처리한 물이라면 마실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인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불렀어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덮어씌웠습니다. 방사선 핵물리학의 세계적 권위자를 돌팔이라고 매도하면서 핵폐수라는 공포스러운 용어를 전면에 내건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서 국내 수산업계가 그야말로 풍비박산 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아직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또 후쿠시마 산 인근의 8개 현의 수입 수산물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마리도 수입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수입될 이의가 없는데, 그런데도 이것들의 괴담 때문에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공포 마케팅이 계속된다면 우리 수산업계는 완전히 풍비박산 난다.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 상인들의 생계가 위기에 몰리게 된다.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시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목표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뿌려대는 괴담으로 지역경제가 박살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경제 테러 집단이 되고 있다. 자, 지금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해양 방류, 이걸 이제 이재명이가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류하지 말고 육지에 가둬놔라. 보존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우리라도 그 비용 되겠다. 이건 또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해양 방류 말이죠. 이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일본에서 결정한 겁니다. 일본에서 그때 해양 방류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한 끝에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검토했던 방안은 지금처럼 오염수를 처리하고 희석시킨 뒤에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이 있었고, 또 하나가 콘크리트와 이 오염수를 섞어서 고체를 만드는 다음에 땅에 파묻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지금 그 탱크를 더 많이 지어서 100년간 보관한 뒤에
탱크 안에서 완전히 희석시켜서 배출하는 방안 등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방안들이 검토가 됐고, 당시에 100년간 보관했다가 배출하는 방안은 예산이 한 5조 6천억 정도가 드는 걸로 계산이 됐고, 고체 매립, 콘크리트와 섞어서 땅에 묻는 것은 예산이 한 2조 3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해양 방류는 제일 비용이 적게 듭니다. 3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일본 정부가 이런 것들을 검토한 끝에 2021년 4월에 해양 방류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 고체화를 지금 주장하면서 또는 100년간 보관한 뒤 배출하는 방안 같은 그 당시에 검토됐던 다른 안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른 안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돈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만약에 진짜로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때 반대하지. 그리고 그때 도와주겠다고 하지. 왜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종북주사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해양 방류가 결정되고 나서 3년 이상 준비가 되어서 이제 막 방류할 시점에 와서 딴소리들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2021년 4월에 해양 방류를 일본 정부가 결정했는데, 그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방안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일본 측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토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 하나만 얘기하고서 끝난 겁니다. 그때는 조용히 있더니 이것들이. 그리고 해양 방류를 일본 정부가 결정하자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국제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당시에 이미 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마치 뒤통수 치듯이 지금 이재명이가 일본에 대해서 방류하지 마라. 차라리 보관하자. 그 보관 비용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대주겠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뒷북 치는 것이고, 이미 다 진행된 상황 이후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 것 똑같다. 네, 문재인 종북주사파 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많은 시위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에서 실제 주인은 우리다라고 주장했던 민노총이 주도한 불법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400여 명 가까이 다쳤어요. 경찰관이 다쳤어요. 불법 집회와 불법 폭력에 의해서. 그러면 형사적인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각종 불법 시위로 인해 다친 경찰관들이 400명이나 되는데 소송은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 한 건도 민노총이나 이 불법을 습관적으로 자행했던 이들 단체를 향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한 우리 자유파 단체에 대해서 딱 한 건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8,800만 원인가 배상 책임을 지었고 8,855만 원. 그리고 이 집회 주최 측이 이 8,855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2017년 4월입니다. 딱 요 한 건 빼놓고는 나머지 이게 우리 자유파의 집회니까 자유파가 집회하다가 뭐 경찰관에 다치면 그게 10건이든 20건이든 계속해서 사법 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했을 거예요. 근데 딱 한 건밖에 없었다는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불법 시위와 폭력으로 인해서 400명이나 경찰관이 다쳤던 그 모든 집회와 시위가 다 민노총이나 종북 주사파 단체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상전 모시듯이 모셨다는 거예요. 아예 배상 책임을 묻질 않으니 종북 주사파 단체들이 더 과격하게 경찰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 민노총이 주도하는 집회는 5년 동안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4배 이상 폭증했고 경찰관 400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런데 이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진짜 정권의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이를 통해서도 분명해진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의 진짜 주인은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대남 공작부서, 그들에 의해서 포섭돼서 움직였던 간첩단들, 그리고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정계조 같은 이런 좌파 종북 주사파 단체들이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진짜 주인들이었다. 이들을 상전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이었다. 이것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확인이 됩니다. 소금 사재기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이제 이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것, 또는 이런저런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에 의지하는 것, 이것은 괴담 생산과 괴담 유포입니다. 6개월 뒤면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온다, 이런 괴담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떠벌리고 있죠. 전문가 하나 없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결정한 것처럼 도대체 팩트체크 과학 같은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 괴담 추종 세력들, 이 괴담으로 해서 이를테면 당장 어민들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또 요식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종북 주사파들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 괴담 때문에 갑자기 소금 품귀 현상, 소금 사재기 파동이 지금 일부에서이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중고 소금 판다는 소금을 중고라고 부르면 그렇게 묵은 소금이죠. 예, 판다는 글들이 뭐 10건 이상 올라왔다고 합니다. 2022년산 소금 20kg 6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원래 소금은 사서 한 3년은 그냥 항아리에 묵혀둬서 쓴맛을 빼내고 쓰는데 그 참 이상하네. 자, 이 소금 사재기가 별것 아니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수산물, 소금을 사재기 하니까 수산물 사재기 할 거고, 이게 결국은 먹거리 문제로 번지게 되면 광우병 때와 비슷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것은 싹부터 잘라야 된다. 괴담은 싹을 잘라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 인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 같습니다. 19일 날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가까운 참모들하고 이 오염수 방류 얘기를 잠깐 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사업적 목적을 갖고, 여기 사업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적 사업적 목적을 갖고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에게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정부를 원망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이면까지 잘 살펴봐야 한다. 네, 참 이 종북 주사파들이 정말 돈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들입니다. 괴담 퍼뜨려서 윤석열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것에 편성해가지고 소금까지 사재기에서 돈은 돈대로 벌고, 그야말로 일거양득 이걸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 대통령이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001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1001년 방사능 검사 모두 286회를 실시했는데 단 한 번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나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4건의 이 사재기를 부추기는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해당 판매자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정사실로 유포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물건을 팔려고 했다. 소비자원이 그래서 이 4건을 적발했다는 겁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영향력 과시를 위해 과학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왜곡하면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수산업계와 관련 요식업계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김기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도 삼중수소는 소금에 남아있지 않다. 삼중수소는 일종의 물인데 물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여전히 이 소금 이런 거 먹거리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데 윤재갑이라는 자는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방류할 것 같거든요. 그럼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단식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좀 걱정되네. 이 제명이는 이 소금 사재기를 부추겼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편승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뭐라 그랬냐? 앞으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된다. 이 장관 말도 꼭 이렇게 써요. 그냥 방류, 그냥 오염수 방류가 아니에요. 핵오염수 이럽니다. 현실화한다면 그 시점 이전의 소금과 방류하기 이전과 그 이후에 생산된 소금의 가격이 다를 것이다. 야, 정말 얍삽하게 선동하면서 편성하네. 아이고 참. 네. 중국인 투표권 건보 먹튀 손봐야.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우리 자유파가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를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했습니다. 한국 내 중국인들의 투표권 폐지를 주장한 겁니다. 이 투표권은 2006년에 지방선거 때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습니다. 당시에도 사실은 반대가 거셌지만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인이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 뽑을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국인 유권자는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80%죠. 여권 관계자는 뭐 대놓고 이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인 유권자들은 대체로 친민주당 성향이다. 뭐 대체로가 아니라 거의 99% 그렇죠.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인데 우리 국민의힘을 찍을 리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게 이제 지방선거니까 서울시장도 중국인들한테 적극 투표를 권유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홍석준 의원 등이 지난해 이 거주 3년을 거주 5년으로 기준을 좀 엄격하게 올리자.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 조항.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주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주자.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투표권 부여 못 받는데 우리만 부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자. 이런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보 문제는 더 심각하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중국의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본인이 중국의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부인이나 자녀나 이들이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의 민간보험에 가입을 해야지 중국 공적 건보에는 가입이 안 돼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중국인이 직장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 중국인의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장인, 장모까지 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야, 이거는 후하다가 아니고 완전히 문 열어준 겁니다. 거주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일단 한국 직장에 직장에 취직만 하면 그러면 건보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장인 장모까지 적용이 된다니 참.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도 우리나라와 중국은 크게 다릅니다. 중국은 의료 수준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아파도 중국 현지 병원을 이용하는 한국 국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직장에 다니는 한 중국 여성은 중국에 있는 이 여성의 어머니가 뇌동맥류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요. 그래서 서울 대학병원에 정밀검사를 받게 합니다. 당시 치료비가 1,4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중국 여성이 쓴 돈은 이게 다 건보에 적용되기 때문에 10분의 1, 한 150만 원 정도만 썼답니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우리나라 건보로 충당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에 피부양자로 7명에서 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 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이 있다. 뭐 이게 아주 특수한 사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여러분이나 제가 내는 건보 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중국인 치료해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중국 국적자 상대로 건보가 적자를 낸 폭이 1,335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3년간 2019년, 2021년 이 중국인 국적자들은 1조 8,700억 원을 보험료로 냈고 그리고 2조 1,200억 원을 치료비로 썼어요. 1,300억 정도의 적자가 생긴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의료시설 좋은 그리고 돈은 별로 안 드는 한국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국했다가 건강보험으로 혜택받고 치료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외국인 국적자들도 건보 혜택을 받아요. 똑같은데 그들이 낸 보험료와 그들이 사용한 이 치료비를 놓고 보면 적자를 낸 것은 유일하게 중국인 국적자들입니다. 그 적자도 1,300억 가까운 엄청난 적자를 중국인 국적자들 때문에 우리 건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건보 먹튀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손봐야 된다. 김기현 대표, 우리 자유파가 이 문제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이 올해 안에 시작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첫 프로젝트 절차를 이루면 올해 중에 시작하겠습니다. 시급하면서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또 그러면서도 우리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진 조립식 모듈러 주택 그리고 이동식 병원, 이것들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기술을 패키지로 묶는 스마트 시티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첫 단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다음 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이후 국가안보 차원의 인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연내 우크라이나에서 파일럿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동식 병원이나 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 시설을 먼저 공급하게 될 것이다. 국내 건설사들이 강점을 가진 모듈러 공법을 이용하면 매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가 단순히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사업이다.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것이 필연적인데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준 국가들은 결국 EU 내에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G8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최대 강점은 스마트 시티다. 스마트 시티. 저희가 그 강서구, 부산 강서구의 스마트 시티 그 모델하우스를 가서 둘러본 경험이 있는데요. 좀 다르더라고요. 보통의 신도시 건설하고 처음 이 계획 단계부터 달라요. 예, 원희룡 장관은 스마트 시티는 도시 기반 시설과 ICT,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미래 산업이다. 한국은 이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째로 수출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우리는 뭐 도로 닦는 토목 부분이나 아파트 세우는 건설 부분만 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한국의 토목 건설 기술과 ICT 기술이 접합이 된 스마트 시티라는 도시 전체를 우리가 수출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사실 도시 수출 시대죠. 스마트 시티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부분이고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새롭게 도시를 건설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싶겠죠. 그런 점에서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필요, 니즈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강점 이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 본격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교육 시장이요. 이게 그냥 사교육이 아니고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586 종북 주사파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사교육 시장이라고 하는 이 숨은 커넥션 구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청래이자 지금 제일 거칠게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죠. 뭐 예컨대 정청래의 이 말은 제가 다 옮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미쳐 날뛰는가 하면 고작 5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이 무대뽀로 폭주한다. 해괴한 난동을 부린다. 무능한 아마추어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뭘 안다고 수능시험에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출제하라 마라 하냐. 대통령이 100년대계 교육마저 벌집 수시도 대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격렬하게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지금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청래가 학원장 출신이에요. 학원장. 마포에서 길잡이 학원을 차려서 돈 좀 벌었던 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냥 돈 좀 벌었던 것으로 끝났을까요? 이것들이 어떤 자들인데 저는 지금도 이 사교육 일타 강사 대형 강남 대형 학원들 수십억 수백억씩 벌어들이고 수천억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런 것들과 깊은 커넥션 관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거예요. 좀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정청래만 그러냐? 아닙니다. 가외 및 학원이 아예 금지됐던 때가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그러다가 이게 91년도에 가외 학원 수강 금지가 해제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학원 시장이 팽창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586들이니까 이 91년 이념쯤 되면 586들은 대개 80년대 학번들이니까 대학은 했겠다. 뭐 별로 열심히 어디 취직해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고 싶지는 않고 뭐 그렇게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그런데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니까 막 손쉽게 자격증도 필요 없지. 그냥 학원 강사 이러고서 자기들 대학은 다 나왔으니까 이래가지고서 사교육 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저 로또 맞듯이 운 좋으면 1타 강사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586 출신의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만 해도 이게 뭐 제대로 된 직장도 갖지 못하는 이 586 운동권 출신이 생계형 목적으로 진출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재수 좋은 한둘이 유명한 쪽집게 강사처럼 되면서 지금의 1타 강사처럼 되면서 천문학적인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586 선후배 운동권 이것들이 경쟁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바로 그때 지금 입에 거품을 몰고 대통령한테 달려들고 있는 정청래도 마포에 길잡이 학원을 차려서 큰 성공을 거두고 돈 좀 만졌을 것이고, 또 지금 파주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박정희라는 자, 박정어학원을 그 당시에 창립했다. 또 정봉주라는 자, 외대어학원을 또 운영을 했다. 외대어학원은 왜 외대냐? 정봉주가 외대 출신이라서 그래요. 뭐 이것들 상상력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지 이름 갖다 붙이고 그냥 학원 갖다 붙입니다. 근데 어쨌든 돈들은 많이 벌었어요. 조동기 국어 논술 학원, 뭐 이 학원이 유명한 모양이죠. 이 조동기 국어 논술 학원의 조동기 이자는 고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출신이에요. 또 메가스터디 회장이 손주원이라는 자인 모양인데 이자는 노동운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1타 강사는 이 586보다는 좀 한 세대 젊죠. 그런데 다 이리저리 커넥션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런 커넥션이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뭐 역사 쪽에 뭐 황현필이라는 자가 제법 뭐 이름이 있는 모양이죠. 이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공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교육 정책, 공교육 정상화 이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 들고 입에 거품 물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것들 대다수가 다 어떤 형태로든 강남, 대치동, 킬러문항 1타 강사 또는 그 전 단계, 그 전 세대의 유명 학원 재벌들과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들이라고 하는 이런 학원가의 좌파 생태계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킬러문항, 이게 제가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뭐 시대 인재요? 지금 뭐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시대 인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거리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데는 그 주말에 KTX 타고 SRT겠죠. 수서 쪽으로 떨어지는 타고 전국에서 15,000명 가까이가 모여서 이 강의를 듣고 간다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평소에는 안 쓰는 강의실, 그러나 주말에는 뭐 정말 초고밀 또 이 강의실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현장을 가봤더니 기자가 200개가 넘는 책상이, 한 강의실에 200개가 넘는 책상이 50cm 간격으로 줄을 지어서 딱 있는 그런 강의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고 공간은 좁아서 강의실 출입문은 2개밖에 없어서 이게 뭐 대형 화재라도 나면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도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다. 수험생 이모 씨도 강의실에서 강의는 들어야 되겠는데 강의 들을 때마다 좀 불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입시학원은요, 강의실 면적 기준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콩나물 시루 같은 공간에서 빽빽하게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가 입시학원 관련 법 위반입니다. 학생들은 당장 여기서 나오는 킬러 문항 하나를 더 풀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간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불안감,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들은 온라인 수업을 안 하고 현장 수업을 들어야만 각종 입시 관련 자료라든지 킬러 문항, 수능 문제지 같은 것들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리고 비싼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나와서 그 개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런 방식의 대형 강의가 불법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학원 관계자들도 안다. 그렇지만 이런 강의로 얻는 현찰 수익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게 잘 자제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는 것 같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강남의 유명 학원의 일타 강사들은 통상 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학원들은 연 3천억 원에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 있는 얘기냐 하면, 학원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학생들을 이 위험한 공간에서 이 위험한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제 킬러 문항 일타 강사들과 대형 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제가 제기했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연봉 100억, 200억씩 받는 이자들이 제대로 세금 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좌파 커넥션, 생태계 커넥션, 이 음침하고 음흉한 이 커넥션 구조 속에서 제대로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은 버텨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세무조사와 전면적인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서 이 학원가에 정말 독버섯처럼 숙주를 갉아먹고 있는 이 기생충 같은 존재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수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이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얄팍한 꼼수인지 어제 우리 여의도 뒷담화에서는 송국권 대표가 그거 석방 결의안이라고 하는 이 숨겨진 카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폭로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감옥에 갔더라도 국회에서 석방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리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꼼수까지 다 장착해 놓고 이자가 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이는 지를 위해서 쇼를 하는 거지만 정말 가만히 있다가 두드려 맞게 생긴 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여기 돈 봉투 받은 자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저것들도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감옥 가면은 이재명이처럼 석방결의안 통과시켜서 날 빼내줄까? 그럴 것 같진 않잖아요. 나는 가면 끝이야. 이재명이 저거는 가면은 다시 도망쳐 나올 방법이라도 꼼수를 숨겨놓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들어가면 끝이잖아. 이건 안 되지. 이래서 이재명이가 불체포특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면 안 돼! 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마구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송영길이는 사실 이 불체포특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국회의원 배지도 안 달고 있는 자가 무슨 불체포특권하고 자꾸 얘기를 해. 하여튼 이 자가 막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자기 편을 조금이라도 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지만 살려고서 특권 포기 선언을 했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여러분들 편이야. 여러분들은 특권 포기하면 안 돼. 이 얘기는 지한테 돈봉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송영길이와 구린 구속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간에 또 다른 야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혼자 지 살 길 찾아가는 거고 송영길이는 송영길이대로 지 살 길 찾아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이 해외 개딸들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해외 개딸. 뭐 한 줌이겠지, 한 줌. 예, 그야말로 한 줌이겠지. 근데 이 안에서 깨진 쪽과 밖에서도 깬다고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이것들이 정말 국제망신은 톡톡히 시키고 다닙니다. 이낙연이한테 뭘 들을 얘기가 있어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이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이 대학이 이낙연이를 불러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강연을 듣는데 이 강의실에 깨진 수박 그림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등장했고 현수막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는데 이 플래카드 들고 온 이 개딸들, 해외에서 활동하는 개딸들 몇 명인가 봤더니 6명이래요. 대여섯 명. 여성 대여섯 명. 이들이 이 플래카드 들고 나타나서 수박짓 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러고 소리들을 쳤답니다. 어떻게 이것들 하는 짓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흉내내기도 어려운 코미디들인지. 가게 지키다 과로사 한다. 예, 어제 아주 처연하고 처절한 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회 의사당 앞. 국회의사당 앞. 비가 왔잖아요, 어제. 비에 젖은 연단에 한 중년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 편의점 하루 매출이 평균 160만 원 정도. 여기에 본사와 계약에 따라서 이익을 나누고 폐기상품과 카드 수수료를 빼면 한 달 영업이익은 평균 850만 원 정도인데 850만 원 벌어서 여기서 전기요금 약 90만 원 내고 월세 180만 원 내고 4대 보험료 50만 원 내고 남으면 530만 원이 남는데 자, 이 530만 원을 가지고 나는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근무해서 내 월급 챙겨가고 나머지 12시간은 누군가가 24시 편의점이니까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초단기간 쪼개기.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초단기간 단시간 쪼개기. 뭐 1시간, 2시간 이런 식의 알바를 쓰나 봐요, 요즘. 이렇게 12시간을 촘촘하게 초단기간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쓰면 그 인건비로 350만 원이 나간다. 남는 게 편의점주 수익이다. 편의점주인 내가 하루 12시간씩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해서 내가 가져가는 게 180만 원이다.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더 올리라고 지금 노조가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 최저임금 더 올리면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돈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편의점주들 이런 식으로 24시간 가게 지키다 과로사로 죽는다. 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분은 소상공인연합회에 참석한 편의점주 김미연 씨입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 소상공인 영세
상인이에요. 이런 분들이 1000명이나 모였어요. 비 오는 날 국회의사당 앞에 1000명이나 모였어요. 이분들 주장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최저임금을 동결하라. 최저임금을 동결하라.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하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뭐냐면 업종에 따라서 노동 환경이나 노동 조건이나 또는 경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최저임금도 좀 다르게 적용해 달라 이거예요. 대기업 노조 같은 그리고 막 화랑이 벌어져서 일손이 부족한 이런 데에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이렇게 12시간씩 정말 사투를 해가면서 한 달에 180만 원 간신히 가져가는 이런 이 영세 상인들과 어떻게 똑같이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냐.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지역별 업종별로.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틀렸습니까? 전남 나주에서 식당 운영하는 이종범 씨는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가게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 자르고 서빙 로봇이나 조리 로봇 이런 거 도입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논할 때 제발 탁상에 앉아서 탁상머리 공론만 하지 말고 이런 현장 상황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좀 결정해라. 동결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더 낮춰주길 바란다.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절박하다 그랬어요. 최저임금은 왜 무조건 올라가야만 합니까? 경기가 안 좋고 다들 어려우면 최저임금도 내릴 수도 있는 거지. 경제성장률도 계속 플러스로 올라만 갑니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할 때도 있지 우리나라도.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백억 원씩 영업이익을 내는 고급 호텔과 작은 숙박업소가 사정이 다르지 않냐. 그러니 최저임금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 미용실 운영하는 박경혜 씨.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서 헤어 디자이너 수익보다 청소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보조 스텝 월급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손님이 주니까 헤어 디자이너는 손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가는 월급이 정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청소하고 기술을 익히는 보조 스텝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몇 시간 일하면 얼마. 그러면 이제 갓 일 배우는 이 수습 사원이 전문 디자이너보다 돈은 더 많이 가져나가는 이런 역진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 쓸 수 없어서 나홀로 사장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제식으로 운영되는 업종에는 일정 기간 수령기간을 부여하고 그리고 해당 기간 최저임금 일부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든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과중한 최저임금은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헤어나올 수 없는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관철되길 촉구한다. 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6월, 7월 이때 집중 논의를 거쳐서 보통 7월 말쯤에 결정되니까 그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이 빗속에 1000명이나 모여서 절규를 한 겁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보다 24.7% 오른 12,000원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 절반 이상은 쓰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아마 해고하고 나홀로 사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버티다 못 버티면 결국은 이제 일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가게 문 닫고. 이게 뭐냐? 중산층의 프롤레타리아화입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 게 자유우파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육성하겠다 했어요. 지금 모여있는 이 영세상인들도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 그것도 하층 중산층에 해당될 텐데
이분들을 지탱해주는 정책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이분들이 프롤레타리아로 하향분해되는 거예요. 중산층 육성은커녕 중산층 하향분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의 절규, 소리 없는 외침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인식을 고용노동부, 산자부, 중기벤처부 등의 주간 부서와 국무총리실에서 제대로 좀 챙겨야 된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어제 1000명이나 모였다는데 과연 이 관련 부처에서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민주유공자 부실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과연 이 법률안에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그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부 주무부처죠.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면 이 법과 관련된 그 관리는 국가보훈부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수 없다. 국가기록원은 구체적 각 사건 내용 및 관련된 개인의 행적이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뭘 갖고 심사를 하죠?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를 하란 말이냐. 국가기록원의 이 입장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법안상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는 대상 829명과 이들이 관련된 145개 사건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으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우원식, 정재수, 전재수 이자들이 대표 발의한 법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 145개 사건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대상이 되는데 제가 그 감옥 갔던 사건도 이 145개 사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87년 6월 민주항쟁, 74년 민청학년 사건, 1989년에 부산 동의대 사건, 79년에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준비위원회 난민전 사건 등이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보도된 이것만 가지고서 제가 단정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난민전 사건이 어떻게 민주유공자법 대상이 됩니까? 난민전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전선체, 일종의 전위 조직의 역할을 할, 전위 정당까지는 못 갔지만 전위적 조직인 전선체를 구성해서 실제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다가 체포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게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좌익 조직 사건인데. 부산 동의대 사건은 좌익 우익을 떠나서 이게 경찰관이 희생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아무런 그 검증 없이 그냥 민주유공자법안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저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다 민주유공자 예우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민주유공자 그 예우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냐. 국가보훈부가 그 기록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건인지 그 사건 관련자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하는데 기록물 열람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깜깜한 상태다. 자, 이런 상태에서 법이 강행 처리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2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만, 그리고 저와 함께 한 20-30명의 그 후배들도 함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만, 우선 이 사건이 145개, 제가 연루됐던 사건이 145개 사건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우선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민주유공자 이렇게 예우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했는데 무슨 예우입니까? 더구나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 사건들은 제가 알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종북주사파 사건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유공자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단순히 정치권의 논란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역사학계 또는 여러 관계자들의 깊은 연구와 검증과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서 이 대상들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기록원의 정보는 공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의 이 깜깜이 검증을 전제로 한 국가유공자법 강행 처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박기들과의 전쟁은 계속돼야 한다. 강원랜드 2, 3거리라는 자는 임기가 2024년 4월 7일, 내년 4월 7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는 민주당 후보로 안동시장에도 출마하고 경북 안동 예천에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해서 다 떨어졌던 자입니다. 대한석탄공사의 원경환이라는 자의 임기는 2024년 내년 11월 8일입니다. 이 자는 강원도 홍천 영월 횡성 평창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의 김영문이라는 자는 2024년 4월 25일까지가 임기인데 이 자는 울산 울주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자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백만이라는 자는 2024년 내년 10월 6일까지가 임기인데 이 자는 서울 도봉갑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던 자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개는 다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현재도 소속일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알박기를 문재인이가 해놔가지고 임기가 내년 중반 내년 말까지로 다 돼 있어요. 그때까지 이것들 대가리 쳐받고 자리를 지킬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서 시장형 공기업 13곳, 준시장형 공기업 19곳 등 공기업 32곳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내년 11월이나 돼야 문재인이가 알박기한 사장 감사가 모두 물러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여기저기에 알박기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 말고 시민단체 출신들은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은 계산에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임기 말 알박기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짐작이 됩니다. 늘공들 말이죠. 늘공들은 정권 바뀌면 대체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어쩌다 공무원 된 이 어공들 이것들은
악착같이 그 기생충 흡혈판 딱 갖다 받고 버티듯이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공기업의 사장이나 감사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또 이미 물러난 정권과 물러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봐도 전 정권 출신은 새 정부에서는 스스로 물러나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 아니 그건 우리 최준성 교수가 너무 점잖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가 물러나지 마라 그러는데 무슨 문재인과 의리 때문에 물러나겠어요. 네, 알박기들과의 전쟁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하나 뽑아내야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알박기가 8월에 임기가 끝난다고 칩시다. 아니 뭐 한 2달 기다리면은 이제 그만두겠지.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든 미리 뽑아내야 됩니다. 1달이든 2달이든. 뽑아내는 과정에 이자에 온갖 불법, 탈법, 위법적 행태들이 확인이 되면 사법 처리 또는 파면을 통해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임기에 얼마 안 남았다고 뭐 그냥 조용히 내보내지. 그러면 이자 말이죠. 그만둔 다음에 퇴직금 다 챙기고 그리고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 없이 다음 자리 노리게 됩니다. 알박기에 대해서는 알 뽑기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 또한 또 하나의 전쟁이다. 불법 천막 철거에 10년이 걸리는 나라. 서울서초구청이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있던 불법 천막을 철거했는데 그 10년 만에 철거했다고 합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된 어떤 사람이 복직을 요구하면서 2013년에 설치한 천막인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천막을 설치하면 이건 다 불법입니다. 이 불법 천막을 10년째 이 사람이 쳐왔는데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거의 매일 집회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10년째 천막을 치고 싸움을 해왔어요. 알박기 천막이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천막을 쳐놓고 그 현장을 지켰던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집회 신고를 하면 집회를 신고하는 것이지 천막 설치를 신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집회 신고를 해도 천막은 불법이에요. 10년 동안 서초구청이 여러 차례 철거를 시도했다 그러지만 지금껏 10년째 이 불법 천막이 계속 유지되어 온 걸로 보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신용만 냈던 것 아니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가 철거를 당하면 이 사람 저항하겠죠. 저항하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진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 갖고 이 사람이 다시 소송을 걸 거다. 그러니 왜 굳이 내가 그 짓을 해야 돼? 다 니비륵 내미륵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천막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서울 시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 7년간 있었어요. 세월호 불법 천막. 국회 앞에 가시면 지금도 국회 정문 앞에 천막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다 불법 천막들입니다. 서울시청 주변에는 또 다른 이 불법 천막이 1년째 자리 차지하고 있고 또 지난번 할로윈 사고 유가족 협의회 서울광장에 갑자기 분향소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너도 나도 천막부터 치는 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전국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이걸 진압 철거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상사, 그로 인한 이 형사 책임 문제 때문에 다들 소극적이에요. 불법인데 소극적으로 대처하니까 불법이 더 기승을 떠는 거예요.
실제 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는 서울 도심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 어느 공무원이 야 저거 불법이잖아 철거해야지 라고 나서겠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보신주의가 공무원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법을 좀 세우자. 법을 세우자. 만연한 불법, 탈법, 위법 이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데 저는 우선 이런 서울시내 광화문이나 국회 앞이나 또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그 본사 앞에 설치해 놓고 마치 알박기 불법 천막 운영하고 있는 이 불법 현장을 정말 좀 일거에 정리 좀 한번 하자. 일거에 정리 좀 하자. 그거 할 자신도 없고 그거 할 역량도 없냐 국가가. 이 점을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출당시켜라라고 요구하는 일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웅희 이자는 좀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여야 의원들한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응할 리는 없지만 이재명이가 지가 지 입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한 상태니까 혹시 몰라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이재명이야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인 만큼 또 다들 생각들이 비슷한 만큼 112명의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중에 101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1명은 뭐야 도대체? 11명 중에 10명은 해외 출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유로 아직 서명을 못한 것이지 서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나 서명 안 해 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김웅이라는 자입니다. 김웅이는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안 한다고 했던 모양인데 뭐 이자가 변호사인가요? 검사 출신? 뭐 집단에 뭐 나름 법리적 해석을 갖고 있겠죠. 이자는 정치가 법 위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법이 끝나는 데서 시작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법이 이러니 법이 저러니 하면은 변호사를 해, 변호사를. 그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김기현 대표나 국민의힘에 서명한 101명, 또 앞으로 서명할 111명이 법을 몰라서 서명하냐고. 불체포 특권이 헌법적 권한이라는 것을 몰라서 서명하냐고. 그걸 넘어서자고 지금 서명하는데 정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서명을 안 한다고 하니 그 똑같은 논리로 지금 서명 안 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니까 글로 가라. 그 왜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가지고서 뻑하면 딴소리나 내고 전열이나 흐트러뜨리고. 그런데 이자가 제발로 나갈 것 같지 않잖아요. 지역구가 그게 어딥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는 송파을, 송파갑 아닙니까? 송파갑을병 중에서도 송파갑은 국민의힘 공천하면 그냥 당선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유승민이 왜 황교안의 야합으로 전략공천 받고 갔는데 그 길을 왜 내놓겠냐고.
그러니 이자가 허구한 날 당론과 배치되는 이런 짓을 하면서도 지역구 하나만은 사수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거는 이자는 김재원이나 태용호의 그런 발언과는 차원이 다르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출당시켜라. 제명하고 출당시켜라. 무소속으로 기어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김우희가 앞으로 할 일이고, 왜 이런 데서 당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느냐.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불체포특권 서명조차도 이거 터무니없는 말 해가면서 거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자를 제대로 조치를 취해서 당의 기강을 세우지 못하는가. 당장 김웅희를 출당시켜라. 이건 제가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한테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